문재인 정부 출범 한 달이 넘어가고 있지만 장관 인선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내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할 예정인데요. 인사 문제로 급냉한 정국을 풀어갈 수 있을지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어제 이 문재인 정부 출범 한 달을 맞았는데 먼저 두 분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좀 들어보고 싶은데 부장님 먼저 해주실까요? 예,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는 총평으로 이야기하면 네. 굉장히 그 초반의 이 국정 운영이 나름대로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학점으로 말하면 제가 보기에 한 B+는 되는 것 같습니다. B 플러스. 네. 예. 그래서 뭐 A 학점을 얘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만은 저는 기자로서 제 얘기는 B+ 된다고 생각하고. 네. 그럼 뭐가 잘했느냐? 예. 가장 잘한 분야는 탈권위 소통 행보가 굉장히 뛰어났다. 저도 저기 노태우 정부 말기부터 제가 취재를 해서 7개 정권을 취재했는데 네. 역대 그 이후에 대통령 중에 탈권위 소통 행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뛰어넘어서 그보다 진화된 모습을 보이면서 더 잘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직원 식당에도 한 번 갔는데 또 그저께인가도 또 갑자기 또 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거를 포함해서 그런 게 굉장히 잘했고 그 분야는 굉장히 뛰어났는데 그다음 또 현장 방문 행보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 5번 가량이 있었는데 가서 현장 방문을 해도 그냥 의례적인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네. 구체적으로 소방서에 가서 이번에 신혼여행 부상당해서 못 갔다 왔는데 네. 신혼여행을 갔다 와라 이거 명령이다라고 해서 약간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함으로 다가가는 그런 예. 모습을 보인 건 잘한 것 같고요. 근데 그 사이에 이게 장애물을 만난 게 한 2가지가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 인사 검증 문제에서 현재 진전이 별로 안 되면서 그렇죠. 예. 인사 검증에 지금 야당이 뭐 굉장히 너무 제동을 거는 거 아니냐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어떻든 인사 검증 문제에 이렇게 논란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인사가 지연이 돼서 17개 지금 부처 장관 중에 6명만 지금 현재 내정이 된 상황이에요. 네. 한 사람은 통화를 됐고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예. 네, 그런 상황 인사가 검증과 그리고 지연 문제. 또 하나는 이 사드 문제로 인해서 지금 이 사드 문제를 국내적으로도 진보 보수층의 국민들을 다 설득을 해야 되지만 미국과 중국을 잘 설득하고 달래야 되는 이런 입장인데 이 사드 문제로 미국하고 지금 현재 미묘한 긴장 관계가 흐르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하나의 그거는 장애물이자 하나의 과제인 셈인데 이거를 잘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절대 평가는 B 플러스인데 그럼 상대적으로 그 이전 정권들과 비교를 해본다면은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을까요? 네, 소위 지지율이 뭐 그렇게 뭐 전부는 아닙니다만은 네. 한 달간의 지지율 평균을 볼 때는 지금 87년 이후 체제 대통령 중에는 가장 높은 여론조사 예. 상으로는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김영삼 전 대통령보다도 높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까지의 이러한 초반에 지지율이 높은 건 사실이고 네. 이러한 거는 여러 가지 탈권위 소통 행보라든가 이런 거 영향받은 바가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지율을 장기적으로 좀 낮아지더라도 장기적으로 잘 끌고 가면서 예. 저희 경제와 안보에서 일을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네네. 이벤트보다는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자, 김광덕 전 정치부장은 B 플러스를 네. 주셨는데 차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저희가 평가를 하기보다는 국민들이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지금 높은 평가를 하고 있는 걸로 뭐 저는 제 입장을 대신하고 싶은데요. 예. 사실 뭐 지금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가 상당히 고공의 이 인기 이 머리를 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좀 정치적 반사 효과도 크죠. 바로 전임 정권이 박근혜 예. 정부하고 너무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것보다는 이 뭐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는 그 국민과의 소통, 파격적인 행보, 그 뭐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국민들이 바라던 이 소위 말하는 개혁적인 조치들을 정광석화처럼 해가는 모습들에 아마 박수를 보내지 않을까. 예를 들면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문제를 현장을 찾아가서 직접 1호로 현장 방문을 해서 전격적으로 처리를 한다든지 미세먼지 부분에 있어서 이 또 화력발전소를 뭐 전격적으로 그 폐쇄를 한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국민들이 그동안 상당히 좀 그 안타까워했던 부분들을 바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바로 해소시켜주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측면에서 아마 국민들이 많이 박수를 보낸 것 같은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문제는 그 앞서도 제가 했던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행정적 조치들을 통해서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걸 통해서 정강석화책을 할 수 있지만 문제는 그것들이 일회성으로 거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바로 그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입법화가 중요한 건데 지금 여소야대 국민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이 성공을 하려고 하면 여소야대 국민에서의 필연적인 협치의 틀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가 가장 당면한 큰 숙제인데 지금 뭐 첫 번째 고비라고 할 수 있는 인사청문회에서 지금 사실 문재인 정부가 지금 상당히 이 힘들게 지금 뭐 지금 통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이 뭐 다음 주에 이제 지금 지난번에 했던 장관 후보자와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이 청문 결과가 어떤 식으로 이 국회를 통과하느냐 네.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가장 넘어야 될 큰 벽인 이 야당과의 협치의 틀을 놓는 하나의 하나의 계기가 된다는 측면에서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내일 당장 국회를 찾아갑니다만은 내일의 행보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육국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 부분이 아마 앞으로의 정부의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하나의 그런 그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두 분 다 인사청문회 전국이 지금 난관이 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사실 그 부분이 지난주 이 시간에도 저희가 두 분과 함께 전망을 해봤습니다만은 오늘도 똑같이 이렇게 전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에 진척된 게 있다면은 김동연 장관 후보자만 통과된 건데 내일 일단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그리고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가 이제 판가름 나게 될 텐데 과연 통과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일단 내일 어떻게 될지는 조금 봐야 되는 상황인 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떻든 이 인사청문회 이런 어려움을 만든 거는 이번에 새 정부 들어와서 인사 이게 내정된 사람들이 비리 의혹이 과거 정권 때보다 특별히 더 많은 건 아닌데 좀 전반적으로 많은 비슷합니다. 근데 사람에 따라 좀 차이는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거를 만든 가장 큰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5대 불가론을 제시해서 스스로 이 소위 이 관문 인사청문회 관문을 소위 그 소설 제목처럼 좁은 문으로 만든 거예요. 좁은 문으로 만들다 보니까 바늘구멍은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그냥 통과하기가 쉽지 않은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스스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내일 왜 그러면은 김상조, 김희수 후보자 문제가 쉽게 정리되기는 않느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강경화 후보자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지금 관건을 쥐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아무리 자유한국당이 반대해도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이 협조해주면 다 통과가 되고 별 어려움이 없거든요. 임명하는데. 그런데 이제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낙연 후보자 같은 경우도 해줬고 김동연 후보자는 뭐 자유한국당도 동의해줬습니다만은 계속 그래서 지금 현재 소위 여당 이중대냐 뭐 준여당이냐 이런 말을 듣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상황까지 최소한 한 사람은 낙마를 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정리한 것 같아요. 국민의당이. 그런데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강경화 후보자를 정했는데 지금 현재 강경화 후보자나 소위 김상조 후보자 같은 경우는 아무리 반대를 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하면 일방적으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장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김희수 후보자는 투표를 해야 되거든요.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이기 때문에 투표를 하는 경우는 국민의당이 만약에 반대하면은 사실은 낙마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김희수 후보자, 김상조 후보자를 소위 연계시켜서 이렇게 하는 건 이 두 사람을 떨어뜨리려는 게 주목적이 아니라 강경화 후보자는 최소한 관문을 통과시키지 않게 해달라. 그러면 김상조 후보자나 김희수 후보자를 해줄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런 거고 김희수 후보자는 이제 투표를 통해서 낙마시킬 수 있는 그거를 하나 걸고 있는 거고요.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서는 부인의 특혜 채용 그거에 대해서 검찰을 고발을 할 수 있도록 전제 조건을 상임위 차원에서 검찰 고발을 해달라. 검찰 고발을 이렇게 하자고 하고 있는데 그거를 국민의당뿐만 아니라 뭐 한나라 자유한국당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거에 대해서 여당은 좀 부정적이죠. 왜냐하면 검찰 고발 토익 점수를 901점 이상이라야만 되는데 900점을 통과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거냐라고 검찰 고발을 하면은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당이 좀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가 내일 대통령이 오는 게 하나의 그 새로운 기로가 될 것 같은데요. 내일 과연 정리되느냐 하는 거는 낙관만은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이 뭐 앞으로 뭐 낙마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적다고 봅니다만은 내일 정리가 깨끗하게 되기는 쉽지는 않아 보인다. 두 사람 다 통과는 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뭔가 좀 난관은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신데 말씀하신 것처럼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아직 지금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이 회의 날짜도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사실 강경화 후보자가 어떻게 보면 이번 인사청문회 전국에서 가장 큰 핵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요. 앞서 뭐 말씀하셨지만 지금 김상조 후보자나 김희수
김미수 헌법재판소장 그 후보자에 대한 인준 동의 여부는 결국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정부 여당 입장이 어떻게 그 결정이 되느냐에 따라 달린 것 같습니다. 네. 내일 당장 뭐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추경 예산과 관련된 시정연설로 이유로 국회를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추경을 제출하면서 그것 때문에 그 현직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한 건 사상 처음입니다. 네. 그만큼 이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와 협력을 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만 내일 아마 이 여야 그 연설하기 전에 여야 지도부들과 그러니까 간단한 회동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자리에서 아마 이번 그 논란이 되고 있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아마 통과를 상당히 아마 낮은 자세로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강경화 후보자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을 지금 통과시켜주기는 또 그 상황이 지금 여의치 않는 건 또 사실이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결국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지금 강경화 후보자가 자신이 그 지명을 할 때 생각했던 것이 파격적인 인사라는 측면도 있지만 외교부의 개혁 그리고 또 지금 당면하고 있는 한미 정상회담이 이달 말에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해서 일단 그냥 강경하게 밀어붙일 것이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경화 후보자를 낙마시키고 이 야당과의 협치의 틀을 만드는데 좀 더 정치적 무게를 둘 것이냐 여기 따라서 앞으로 향후 문재인 정부가 국회와의 관계를 설정하는데 하나의 그 시금석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네.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어떤 식의 선택을 할 것인지는 아마 좀 더 내일 시정연설하고 국회를 다녀오고 난 뒤에 여론을 좀 더 지켜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강행 여부는 일단 좀 여론을 지켜보고 난 그러면 뒤에 예. 야당이 협치를 요구하는 그 방식을 예. 글쎄요,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100% 흥결이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네.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낮은 자세로 야당에게 협치를 요구하면서 시정연설을 하는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이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이름을 거론하면서 협치를 요구할까요? 아니면은 좀 애둘러서 저는 그 시정연설에서는 아마 그 본 조항이 그 본 연설에는 그 이야기는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통령이 보통 이 연설하러 오면 여야 지도부가 회동을 합니다. 하는데 네네. 보통 한 10분, 20분 정도 하는데 뭐 그 과정을 통해서 아마 상당히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인데 저는 뭐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이 야당과의 협치를 그렇게 중요시하게 생각한다면 그런 그 예정된 그런 그 회동 말고 좀 더 일찍 찾아와서 야당 지도부를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1대1 대담을 통해서 자신의 그 진정성을 전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 또 물론 뭐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야당이 그게 응해줄지는 또 뭐 지켜봐야 될 대목이긴 합니다만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좀 더 낮고 파격적인 모습으로 야당에게 다가갈 필요는 있다는 생각입니다. 예. 자, 야당에서는 어느 정도로 문재인 대통령이 좀 협치를 요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야당에서 이게 진정성이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일까요? 어떻든 지금 현재 협치를 하느냐 마느냐의 하나의 관건이 강경화 후보자의 소위 임명 강행, 지명 철회 말고는 방법이 없을까요? 지명 철회냐 아니면 그대로 임명을 계속 그대로 하느냐 하는 게 관건이 어떻게 돼버렸습니다. 어쨌든 그 강경화 후보자가 얼마나 뭐 비리 의혹이 있든 없든 간에 이제 그런 상황이 돼버렸고 그래서 저는 내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해서 시정연설을 하러 아까 차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 지도부를 만나서 간곡하게 내일 협조를 당부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저께 청와대 대변인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간곡하게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이 간곡히라는 말을 쓴 거로 봐서는 현재까지의 뜻으로는 임명을 굉장히 강행하고 싶다라고 하는 걸 굉장히 강하게 드러낸 겁니다. 그런데 현재 이제 결국에는 이거는 여론전 이제 들어갔거든요. 여야가 다. 그런데 이제 이 여권이 뭐 시켜서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전직 외교장관들 10명이 좀 임명해달라고 하고 또 위안부 할머니들도 하고 이런 게 나서고 하는 거는 강경화 후보자 구하기에 굉장히 이제 나서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론을 좀 끌어올리려고 하는 거고 야권은 또 강경화 후보자의 또 문제점을 부각을 시키면서 단순히 비리 의혹뿐만 아니라 그 외교장관으로서의 능력도 제대로 발휘를 못했다 청문회에서 뭐 이렇게 하면서 서로 여론전을 하고 있는데 내일 대통령이 어떻든 국회 협조를 구하고 한 며칠간의 여론을 지켜보고 어떻든 저는 내주 중에는 어떻든 가부간에 강경화 후보자 문제가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면서 이 문제와 좀 관련돼 가지고 여야 협치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뭐 지금 예를 들어서 한미 정상회담에 야당 의원 동행을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지금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원내대표는 바로 그 문제도 이 청문회 전국과 연계돼 있는 게 사실이다. 그래서
만약에 그 문제가 잘 해결돼야 같이 가는 게 좋다라는 뜻을 밝힌 셈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하여튼 최대 이슈가 된 셈입니다. 예, 말씀하신 그 부분 정우택 원내대표의 얘기를 직접 육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청문회 전국과 모든 것이 연계가 돼 있다고 봅니다. 그래도 결재 해제 원칙에서 문재인 정부가 이제는 그것에 대한 답을 이제는 제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한미 정상회담을 할 때 야당도 같이 가자 네. 이렇게 이제 좀 손을 내밀었는데 네. 자유한국당에서는 이거 정치적인 입장이다, 정치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그 외국과의 그 정상회담에 있어서도 총력 외교, 예. 그러니까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야당도 참여하는 그런 그 이 총력 외교를 통해서 이 지금 뭐 돌파구를 만들어 보려는 생각에서 지금 야당과 그 자신이 그 정상회담 갈 때 야당의 의원들도 같이 모시고 가겠다는 그동안에 입장이 그런 적이 있긴 있었습니다. 예.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이명박 정부 때 제가 기억하기로 야당 그때 당시 통합민주당 의원이 한두 분 예. 같이 간 적이 있습니다. 같이 네네. 간 적이 있는데 그게 제도화되지는 않았죠. 그러나 예. 문재인 대통령은 아마 그걸 상당히 제도화시키고 관행화시키려는 생각이 의지가 강한 것 같아요. 그런데 네. 뭐 이 야당 입장에서도 그것이 나쁘게만은 바라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야당에게 손을 내미는 그런 모습이 진정성이 있으려고 하면 지금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부적합한 이 국무위원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이 인준을 철회해라. 예. 그런 것이 없이 우리가 덜컥 이거 문재인 대통령이 손을 잡는다고 한다면 일종의 우리가 야합을 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고 아마 자신들의 지지층으로부터 비판을 받을 소지가 크다고 판단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그 조그마한 당근을 그냥 이거 넙죽 받아 하다가는 향후 전국 주도권을 빼앗길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강한 입장을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 같은 네. 경우에는 한미 정상회담이 이 강경화 후보자 임명의 중요한 요소라면, 중요한 전제 조건이라면 국방장관도 미리 그러면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미 인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건 좀 설득력이 약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그렇죠. 있죠. 사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그 장관 후보자를 그 인선을 하면서 사실 외교장관을 제일 우선순위로 먼저 지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과정이 지금 6월 말로 지금 예정되어 있는 한미 정상회담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네. 그만큼 외교의 그 외교 사안이 시급하다고 한다면 그 못지않게 시급한 것이 안보 사안인데 네. 그 똑같은 시급성을 따진다고 한다면 국방부 장관은 왜 미리 지명하지 않았냐 그렇게 공세를 할 수 있는 여지를 준 건 분명하죠. 예. 그런데 아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마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장관 후보자들, 국방장관 후보자들을 지금 아마 여러 지금 하마평에 놓으신 분들을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뭐 보도에 의하면 뭐 그분들의 좀 결격적인 좀 하자가 좀 있었다. 예.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한 근본적으로는 지금 만약에 그러면 군 출신의 이 장관 후보자들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에 그럼 이참에 그럼 아예 문민국방장관으로 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깊어지면서 아직 결단을 못 내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예. 듭니다. 자, 이렇게 장관 인선이 난항을 겪고 있지만 청문회는 계속 예정돼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수요일에 세 분이나 이제 예정이 돼 있고 네. 이 슈퍼 수요일이라고 또 불리고 있고 그리고 15일에도 이제 김현미 국토교통부 네.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예정이 돼 있는데 과연 이 의원 출신 네 분 장관 후보자들은 이 좁은 문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까요? 예, 저는 이번에 이제 현역 의원 네 사람 이제 청문회가 이제 이번 주에 예정돼 있는데 네. 이 네 사람은 좁은 문이 아니라 바늘구멍이라도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 어떤 문이라도 통과할 수 있는 예, 건가요? 근데 이제 왜냐하면은 예. 이 사람들이 뭐 특별히 제가 보기에 의혹이 예. 나머지 후보자 일반 국회의원 출신이 아닌 후보자보다 아주 적은 건 아닙니다만은 이 사람들 후보자들에 대해서 또 몇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는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 김부겸 의원 같은 행자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뭐 어느 정도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학위 논문,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된 바가 하나 있고요. 네. 예, 그다음에 그 정도의 차이가 있겠죠. 어떻게 예. 뭐 조금 어디 표절을 한 건지 많이 한 건지. 또 하나는 김영춘 후보자 같은 경우는 후보자하고 김현미 후보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후원금과 관련된 의혹이 예를 들어서 김현미 후보자는 보좌관한테 400만 원을 받은 게 소위 그 사실상 보좌관한테 상납받은 거 아니냐 후원금이지만 그다음에 김영춘 후보자 같은 경우는 저축은행 비리의 당사자한테 500만 원 후원금 받은 게 있고 그다음에 어디 독립 그 유공자 단체로부터 뭘 입법을
그 사람들한테 유리한 거를 입법을 해준 게 관련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네. 거기서 또 후원금을 받은 게 있고 그래서 뭐 논란은 있습니다만은 네. 제가 보기에 또 김부겸, 김영춘 후보가 군대를 안 갔다 온 거는 민주화 운동을 하다 수형을 한 거기 때문에 그건 정당하게 안 갔다 온 겁니다. 그래서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나온 거 정도로는 이런 지금까지 관례로 볼 때 현역 의원이 지금까지 인사청문회 도입된 이후에 25명이 지금 청문회를 거쳤는데 네. 100% 통과했거든요. 예. 통과율이 다른 데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습니다. 그런데다가 대부분 이제 국정 운영 능력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료 의원들이 또 높이 평가를 해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 네 사람은 별다른 게 새로 터지지 않는 이상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인사청문회 과정을 모든 국민이 다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켜보면서 어떤 의혹들이 있는지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을 하는지 다 지켜보고 있는데 의원들이라고 해서 동료 의원들이라고 해서 이런 의혹 검증에 조금 뭐 무르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무난하게 그냥 통과를 시켜준다면 그 이전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 역시도 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여론이 그렇게 좀 우호적으로 가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요. 전임 정권에도 사실 그 현역 의원들이 그 인사청문회 올라온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때도 예.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그 비정치권 출신 후보자들 못지않은 여러 가지 흠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의원들이 그냥 좀 손반방향이 질문을 통해서 좀 봐주는 듯한 측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당시에도 비판과 비난 여론이 상당히 많았던 것이 사실이었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원들 입장에서는 아마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신하고 같이 의정을 같이 항상 부대끼면서 살아왔던 동료라는 측면, 네. 그리고 또 이 선거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검증을 받았다는 측면, 그리고 또 한국 상황에서 이 현실 정치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금 얽히고 설키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동병상련하는 그런 입장도 있는 거고요. 내가 그런 저 측면에서 입장이 될 수도 네, 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항상 역지사지 내가 언제든 네. 저 자리도 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좀 아마 기준을 상당히 낮추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아무튼 뭐 현역 의원이라고 해서 봐주면 안 되죠. 안 되는 거고 결국은 뭐 국민들이 아마 여론을 갖고 아마 판단하는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인사청문회 과정을 지켜보면서 사실상 이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에서 청문회를 좀 이원하자. 사실 지난주에 차 교수님이 네. 이런 입장을 또 네.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원화해서 도덕성 검증 따로, 정책 검증 따로 이렇게 해서 좀 나누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입장을 내놨거든요. 예, 바로 이거는 지금 역대 정권 때마다 과거에는 자유한국당이 이 주장을 했었어요. 이렇게 네. 하자고. 그런데 지금 현재 여당인 민주당이 반대를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근데 이제 매번 이렇게 입장이 정권이 바뀔 바뀌어서, 때마다 네. 이제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면 또 안 받아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충분히 그거는 검토해볼 만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인사청문회라는 걸 하는 세계에서 대표적인 두 나라가 미국과 우리나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인사청문회라는 게 모든 나라가 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각제 같은 데는 인사청문회를 제대로 안 하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제의 모델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인사청문회를 본격적으로 도입을 해서 우리도 이제 그거를 미국식으로 도입을 한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걸 청문회를 다 공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미국보다 굉장히 이 신상 문제가 바로 국민들 앞에서 다 나와서 좀 힘들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미국식으로 소위 구체적인 도덕성 검증은 조사위원회가 전문성을 가진 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거기서 비공개로 딱 해가지고 거기서 평가를 딱 하고 예. 그다음에 주로 이제 나머지 공개적으로 하는 거는 별로 국정 운영 능력이라든가 국정 철학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히 묻는 질의응답을 하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제가 봐도 바람직하기 때문에 앞으로 요 점은 앞으로 여야가 자꾸 이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한번 타협을 해가지고 한번 검증해볼 필요는 한번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자, 그런가 하면 지금 각 당 내부 상황도 복잡합니다. 지금 뭐 각 당의 지도부, 새 지도부 선출을 앞두고 있는데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홍준표 전 지사가 이제 귀국을 했고요. 내일부터 또 무슨 정치 행보를 보인다고 하는데 과연 이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홍준표 전 지사 그리고 지금 원희철 예. 전 원내대표도 지금 지도부 당권, 출마를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대결이 양상이 될까요? 앞서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홍준표 전 지사가 내일부터 사실 시도의 당을 돌면서 예. 간담회를 하려는 그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네. 한 주 미뤘다고 그럽니다. 네.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당권에 도전할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일 미리 돌면은 선거 기간 중에 선거 기간이 공고되기 이전에 시도당을 돌면 예. 그 사전선거 운동의 이 소지가 높다고 해서 예. 그래서 지금
이 19일로 미뤘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런 조치를 본다고 하면 공식 선언은 안 했지만 네. 사실상 당권에 도전하겠다는 이제 생각을 굳힌 것이죠. 예. 만약 그것이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10일 그냥 해도 되는 문제인데 그만큼 그러니까 홍준표 전 지사는 자신이 지난번 대선에서 7%의 지지율을 24%까지 끌어올렸다. 이 정도 내가 보여준 리더십이라고 한다면 자유한국당이 무너진 자유한국당을 다시 한번 재건하고 제1야당으로서 국권을 세우고 다시 수권 정당까지 나아갈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자신감을 분명히 삐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당내의 사실 그동안 주도권을 잡아왔던 측은 친박계라고 그렇죠. 일컬어지는 예. 세력들 아닙니까? 그런데 친박계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상당히 그 단일 대오를 형성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않아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친박 대 비박의 대결이 아니라 친홍과 비홍의 대결로 지금 이 모양새가 지금 진행될 것 같고요. 네. 그에 따라서 비용의 대표로는 원유철 의원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나경원 의원도 사실 지금 아마 당권 도전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천명을 안 했기 때문에 앞으로 뭐 양상이 어쨌든 간에 친홍과 홍준표와 비홍의 네. 대결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만 저는 아마 이 보수 지지층들이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당권 양상이 아마 상당히 조금 실망스러울 측면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과거 한나라당 시절에 이 당이 상당히 어려움이 처했을 때는 언제든지 항상 소장 개혁파들이 당의 혁신과 개혁을 이야기를 하면서 유리더십이 등장하곤 했거든요. 네. 그 대표적인 예가 2004년도 차떼기 사건 때 유리디습을 외쳤던 소장개혁파의 요구를 얻고 등장하셨던 사람이 바로 박근혜 네. 대통령이었거든요. 그래서 당을 재건하고 결국은 정권을 탈취하는 정권을 빼앗아오는 역할을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전혀 지금 안 보이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보수 지지층 입장에서는 좀 새로운 유리더십에 대한 목소리가 당내 목소리가 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러한 생각을 아마 강하게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런가 하면은 또 다른 보수 정당인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내일부터 이제 후보 등록을 받지 않습니까? 예. 바른정당의 앞날은 어떤 대결 양상으로 펼쳐질까요? 바른정당에서는 일단 바른정당의 대주주가 두 사람이잖아요. 김무성 전 대표와 유승민 예. 전 후보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이 다 출마를 좀 안 하겠다고 하는 상황이어서 이제 어찌 보면 다른 사람들이 이제 대결하게 되는데 현재까지는 김영우 의원하고 하태경 의원이 출마 선언을 그렇죠. 살상한 예.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해운 의원하고 정운천 의원은 지금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또 당초 거론되던 김세연 의원이라든가 그다음에 김용태 의원, 황영철 의원은 출마를 일단 접은 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사람들 중에 하다 보면 아마 최소한 여기는 대표하고 최고위원을 같이 선거하기 때문에 1등은 대표가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보기에 후보가 뭐 한 5사람 이상은 나오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과연 이 당의 최대 주주인 두 사람이 아닌 나머지 다른 사람이 나와가지고 새로운 소위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느냐? 오히려 새로운 사람이 나와서 당의 새 바람을 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과거에 네. 양김의 40대 기수론처럼. 그래서 나오게 되면 아마 대부분 50대일 텐데 50대 기수의 새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당을 과연 살려낼지 일단 그게 주목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그리고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